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4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참패 후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신구 대립구도가 펼쳐졌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방향을 잡지 못하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에 의해 질식사한 생후 21개월 아동의 학부모가 원장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참패 후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참패 후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취임 전부터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김진표 위원장도 매물잠김 해소를 위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당내 구성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안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나 내부 반발로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도 아주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들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해진 기간 내에 팔게 되면은 그 세제 약속했던 세제 혜택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면은 그 약속했던 세제 혜택을 축소를 해 나가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등에 대한 당내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종부세는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대 논리에 밀려 정책 기조 유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당초 특위회의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친문계를 중심으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매도를 독려하기 위해 올 5월까지 유예 기간을 줬으며 6월 1일부터 추가 유예 없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바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부부터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6월 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6월 1일 이후 발생한 매매건부터 적용되며 양도세 중과율은 종전보다 10%포인트 인상되고 3주택자의 경우 차입금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지면 실효세율은 82.5%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3주택자가 자신의 주택 가운데 10억 원이 넘게 오른 주택을 팔 경우 8억 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특히 1년이나 시행을 미뤘는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만 세금은 민심과 직결된 문제여서 논란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으며 집값 급등으로 대상자가 크게 불어난 종부세의 경우 내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책 선의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신구 대립구도가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 시한을 이틀 앞둔 20일 당대표 경선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지난 20일 4선의 나경원 후보와 초선의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미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웅 후보, 주호영 후보 등 신구 간의 대결 전선이 구촉됐습니다. 제가 이 당의 대표로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할 때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나오신 훌륭한 후보들이 당을 맡아주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고요. 나 후보는 이렇듯 자신이 당대표의 적임자임을 강조했고 이준석 후보도 같은 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표심 공략을 위한 방안으로 개방과 경쟁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극단적인 주장 그리고 극단적인 수단과 완전하게 결별하겠습니다. 이준석과 함께라면
이번 전당대회로 우리는 불가역적으로 보수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후보의 출마 선언으로 당대표 대진표는 최종 8명으로 완성됐습니다. 중진그룹으로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 홍문표, 조경태, 윤영석 후보가 나섰고 신진그룹은 김웅, 김은혜, 이준석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변화를 외치는 초선 청년 주자들과 달리 통합과 안정을 강조하는 중진 주자들은 경선에서 70% 비중을 차지하는 당심 잡기에 신경이 몰려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로 주요 당직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여당 내에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엇박자는 심각해 보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아가다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머뭇거릴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일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 부동산 정책은 강남 집값 잡는 데 맞춰졌다며 강남 고가주택 가격 상승 공급을 억제하는 데 정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중산층 이하와 서민 주택 정책에서는 길을 헤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집값이 급등해 1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지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 건 사실이고 그래서 합리적 범위에서 정책 조정이 필요하긴 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들면서까지 조정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위해 국민들의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유연한 자세로 합리적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과 한계 대학으로 구분해 정원을 조정하고 상황이 악화된 대학에는 폐교 명령까지 내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대학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제시된 기준 유지 충원률에 따라 권역 내 하위 30에서 50%의 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요구하게 됩니다. 교육부가 뒤늦게 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들고 나온 데는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A일보는 그동안 교육당국은 부실대학의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식의 땜질 대책만 반복해왔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따라 진행한 정원 감축도 옥석 구분 없이 대학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형태였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제 대학 구조조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대학 간 통폐합 유도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B일보는 대학 구조개혁은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함께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구조개혁이 주춤하는 사이 학생들이 부실교육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좀비 대학들을 서둘러 속아내야 대학 생태계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교육부가 대학 정원 감축과 부실대학 정리에 관한 방침을 마련한 것은 때늦은 느낌이 없지 않지만 옳은 방향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더는 늦출 수 없는 대학 구조조정의 성공 여부는 정부 규제보다는 대학들의 자율적 참여에 달려있다며 교수와 학생을 포함한 대학사회 구성원들 스스로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대학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교육 생태계 유지와 지역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지방 대학들의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던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과 전형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들로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세부 계획을 마련할 때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에 의해 질식사한 생후 21개월 아동의 학부모가
원장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아이들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이불을 말아 뒤집어 씌우고 등 위에 올라타는 등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압박해 아동들을 기절시켜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청원인은 대전 어린이집 22개월 아동 질식사 사건은 명백한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 살인 사건이라며 사람이 산소를 마실 수 없도록 질식하게 하면 잠시 기절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아동들을 수차례 학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명의 아이가 아닌 수십 명에게 아동을 상습적으로 질식시켜 재워왔다는 점, 강제로 몸을 부여잡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인간의 필수 권리를 무시한 채 질식을 시키다가 아동을 사망케 이르게 한 점, 해당 아동 사망 이후로 버젓이 영업하다가 피해 아동 가족에 항의를 한 후에야 폐업을 한 점을 미루어 보아 해당 원장의 죄질은 무척이나 나쁘다며 해당 사건을 학대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한 강력한 처벌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청원인은 원장에게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9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전기와 도시가스, 수도 등의 사용 실태를 파악한 뒤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려주는 무료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착순 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진단 서비스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운영됩니다. 강북구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찾아내 이에 대한 절감 방안을 안내해주는 온실가스 무료 진단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컨설팅에는 그린리더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해 전기와 도시가스, 수도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들 컨설턴트는 대기 전력 측정과 가전제품 점검 등을 통해 맞춤형 절약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강북구는 6월 말까지 선착순으로 200가구를 접수받아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동안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장 방문 형식으로 진행되던 진단 서비스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대체됩니다.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에 따른 절세 효과의 경우 가정은 연평균 5만 원, 상가는 17만 원, 학교는 14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강북구청 환경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면 되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팩스로 접수해도 됩니다. 여성 1인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안전방침은 아직 미비한 현실입니다. 마포구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안심홈 3종 세트를 지원합니다. 마포구가 마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안심홈 3종 세트를 지원합니다. 지원 물품은 외부에서 문 열림이 감지되면 앱이나 문자 알림이 전송되는 문 열림 센서, 창문 이중 잠금을 통해 외부에서 창문을 여는 것을 막아주는 창문 잠금 장치, 비상시 당기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 및 112에 자동 전송되는 휴대용 비상벨입니다. 대상은 마포구 거주 여성 1인 가구 중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입니다. 5월부터 넉 달 동안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마포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의왕복지대학인데요. 5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 의왕복지대학의 제1기 신입생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의왕복지대학은 4회기 교육 및 마을 의제 찾기부터 마을복지계획 수립까지 6회기 등 총 10회기가 운영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부곡동과 오전동의 마을복지 계획을 지역 주민이 스스로 수립하게 됩니다. 이날 입학식에는 부곡, 오전 캠퍼스의 신입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일부에서는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입학선서, 입학증서 수여, 기념사, 그리고 내빈 축사가 이어졌고 2부에서는 움트다 오영식 대표의 마을복지 계획 우수 사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마을복지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더불어 시에서는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소중한 삶의 터전,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일이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대전시가 탄소 중립 실천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대전시가 정책 제안 플랫폼 대전시소를 통해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5월 17일부터 한 달간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탄소 중립은 인류 생존을 위한 지구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인 섭씨 1.5도를 지키기 위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전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 탄소 중립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더 나아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시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이번 공론장을 마련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사업과 국비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찾아가는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 첫 개최지인 대전을 방문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지역균형 뉴딜 선도 모델로서 대전형 뉴딜을 소개했으며 지역화폐 온통대전 발행 확대 지원, 대전 UCLG 세계총회 조직이 설립 등 주요 지역 현안과 국비 사업 등을 설명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하에 열린 제4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는 지역균형 뉴딜 22년 국비 반영 사업 발굴과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 논의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전 장관은 분과회의와 간담회 이후 마지막 일정으로 대전형 뉴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 발전을 위한 광주 대학발전협력단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학발전협력단은 5개 대학과 교육청 등에서 파견한 인력을 포함해 총 10명의 규모로 구성됐으며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4월 시의회, 시교육청, 지역 17개 대학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력단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28개 대학 지원 관련 사업을 총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지역 주력 산업인 인공지능, 미래차 등과 관련된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 교육 체제 도입, 신입생 유치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지자체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해주셔야 될 일들을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대학발전 협력단이 우리 광주시에서 시작했다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그런 사례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협력단을 연말까지 상시 실무협의회로 운영해 지역대학의 위기를 파악하고 내년에는 상시 조직으로 확대 재편해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5월 11일 진부면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유공장관 표창 전수식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장기화에 따라 피로 저감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지자체 방역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장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표창 대상 단체는 진부면 이장협의회며 군수가 직접 장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진부면 이장협의회는 올해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전수검사소 운영 시 마을 주민들의 검사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교통 지원 및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음료를 전달하며 격려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횡성군이 강원 테크노파크와 함께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소부장 기술 자립 지원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합니다. 5월 10일 춘천에서 업무 협약식이 개최됐는데요. 소부장 프로젝트는 강원도와 관련 시군이 협력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재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인
SJ테크가 시제품 개발 등 연구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지역 경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강원 스타기업 인증서 수여식도 열렸는데요. 우천 제2농공단지에 입주해 콜드브루 커피 추출액을 생산하고 있는 넥스트바이오가 선정돼 연구개발과 사업화 등 최대 5년간 성장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음성의 배터리 분석과 성능 검사가 가능한 기술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센터가 건립되면 향후 급격히 증가할 배터리 활용 신산업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미래먹거리 산업이 밀집해 있는 충청북도 음성. 음성군이 대한민국 중부권 2차전지 중심지로 도약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2021년도 제1차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전기차 배터리 2차 사용 중부권 기술지원센터 장소로 음성군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사용 후 배터리 활용 거점은 울산, 포항, 나주, 제주 등 남부에만 집중돼 있었으며 정부는 중부권 거점 구축을 필요로 했습니다. 음성에 들어설 전기차 배터리 2차 사용 중부권 기술지원센터는 음성군 성본산업단지에 2310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서며 완공은 2025년입니다. 센터에는 배터리 분석 시스템 등 7종의 19대의 배터리 분석, 성능 검사 장비가 구축됩니다. 특히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 재제조해 새로운 응용 제품 개발 시 안전한 시장 출시를 위한 성능과 안정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를 위한 시험 인증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재사용, 재제조 배터리 팩 성능과 안정성 시험 평가 기술 개발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급격하게 증가될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선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축구를 통한 꿈의 메신저, 한국 축구를 널리 알리는 축구 외교사절 박지성과 함께하는 JS컵 유소년 축구대회가 건강한 도시 보령시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18일 보령시청 중회의실에서 만세 보령머드 JS컵 U12, U11 유소년 축구대회 보령 개최에 따른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르면 보령시와 JS재단은 향후 3년간 매년 8월에 12세 이하 24개 팀, 11세 이하 24개 팀 등 총 48개 팀이 참가하는 대회를 개최합니다. JS컵 U12는 아시아 축구 꿈나무들에게 국제적 축구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최초로 개최한 바 있는데요. 보령시는 이번 대회 유치로 명실상부한 스포츠 명품 도시로 거듭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신성장동력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천연물 안전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대통령 지역 공약인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부산대 양산 캠퍼스 내에 사업비 362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양산을 재난안전 산업 클러스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행정안전부 산하 내진설비산업지원 인증센터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공모회, 한국전기연구원과 경남도, 관내외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4월 신청하고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으로 포항 지진 상처 회복에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피해 인정 범위나 지원 한도 등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완전한 지진 피해 회복을 위해 포항시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 포항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쟁점특별위원회가 지진 피해가 큰 공동주택의 지원금 지급 검토를 위한 2차 심층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조사에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쟁점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건축 전문가, 지진피해조사단, 입주자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사 대상 공동주택은 한미 흥해 그린맨션, 만서 세화타운 1, 2차 등 7개소이며 지진 당시 소파 판정을 받았으나 피해가 큰 공동주택을 위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이강덕 포항시장은 조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특별법이 촉발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항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지진 피해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지원 한도가 당초 1억 2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돼 입법 예고 중입니다. 시는 앞으로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지진피해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 지급 기준이 폭넓게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 밤바다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더 아름다워집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국비 35억 원과 도비 7억 원, 시비 28억 원을 포함해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밤바다와 디지털이 만나 반딧불로 경험하는 밤딧불 여수여행이라는 주제로 스마트 관광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순신 광장부터 낭만포차에 이르는 1.5km의 종포해양공원 일원에 미디어 파사드와 드론 라이트쇼, 버스킹 등을 통해 색다른 스마트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수군이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지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0일간 멈춤운동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석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장수군의 한 거리,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장수시장 관련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0일간 멈춤운동 캠페인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국민들은 해당 캠페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확진자 발생 당시 장수군의 초동 조치에 아쉬움도 함께 털어놨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밀접 접촉자가 다녀간 음식점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더 확대가 돼서 참 지금 그 잠복 기간이 2주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조치를 취했어야죠. 그 당시에. 접촉자가 다녀간 이후 해당 음식점 주방 일을 하던 A씨와 종업원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는 음성이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장소라 폐쇄 조치나 격리 조치가 이뤄져야 했다는 겁니다. 음성 결과를 받았던 A씨는 불과 이틀 만인 지난달 28일부터 코로나 증세를 보였는데 10일이 지나서야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지역 사랑방 역할을 하던 음식점이 10일간 아무런 제지도 없이 자율 운영되다 보니 장수시장 관계자마저 현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접촉자가 그 가게 다녀왔으니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상인회에서 그랬어요. 폐쇄든 격리든 해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약도 많이 좋아지고 괜찮다고 했거든요. 더군다나 확진 판정을 받기 전 A씨는 기침과 두통 등의 증세를 보여 수시로 가게 문을 닫았고 장수군의 해당 사실과 함께 재검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아줌마가 27일, 28일 그때부터 굉장히 아프다고 했어요. 평소에는 이제 문을 잘 안 닫던 사람이 문을 자주 닫더라고요. 제가 중간중간 그 군청에 그 아줌마 검사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다시. 장수군청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의심 신고는 받은 적이 없다며 장수시장 관련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전 국민들 대상 선별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한꺼번에 역학조사를 해서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전적, 선제적으로 전 국민들 대상으로, 장수 주민들 대상으로 임시 선별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꼽혔던 장수군이 코로나 대응 방법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현실로 만든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임실군 옥정호 수변에 작약꽃이 활짝 펴 탐방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옥정호 수변에 활짝 핀 작약꽃이 탐방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소개된 옥정호 작약꽃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많은 이들이 이곳을 방문, 주말관광 인파가 몰리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군은 옥정호를 사계절 꽃이 피는 관광지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둘레길 환경정비 등을 통해 대표적인 명품 관광지로 굳혀나갈 계획입니다. 신민군수는 이용객들이 길을 걸으며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무주군이 일자리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 일자리 제공과 정책 마련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황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주군이 일자리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 팀들은 분야별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팀들로서 기관별 회의를 통해 핵심 일자리 추진 과제를 선정, 일자리 집행 상황 수시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한 협업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상현 군 산업경제과장은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자리 분야 팀들과 정책들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200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세계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 속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올림픽 개막 전까지 전 세계 선수단 대부분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최근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 도쿄올림픽 취소를 원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6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IOC 바흐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올림픽 선수촌 이용자의 75%가 이미 백신 접종을 마쳤고 접종률은 올림픽까지 80%를 넘을 것이라며 안전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IOC는 또 각국 선수단의 의료진 인원을 늘려 방역 상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올림픽 반대 청원에 35만 명 이상 동의한 가운데 IOC와 도쿄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개최 방안을 최종 점검하는 조정위원회 회의를 월요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개최합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을 만든 중국의 젊은 사업가 장이밍이 갑자기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경제매체인 차이시는 38살의 틱톡 창업자 장이밍이 틱톡 본사인 바이트댄스의 상장을 눈앞에 두고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이밍은 편지에서 자신은 이상적인 경영인으로서 덕목이 부족하다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지식 공부에 매진하면서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사업을 펼치는 데 깊이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이밍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최근 중국 당국이 인터넷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 나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물류창고 직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CNN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끝낸 물류창고 직원들은 24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을 다 맞은 아마존의 물류창고 직원들은 개별 주나 시정부가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았다면 창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은 공지문을 통해 최종 접종일로부터 14일 이상 지나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밝혔고 백신 접종 기록을 사내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금연의 날입니다. 흡연자 대부분이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단순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금연을 결심했다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치료를 병행하며 금연 성공률을 높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